115페이지 펴보시죠. 115페이지 보시면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서 첫 번째 대리권의 범위가 나와요. 일단 법정 대리가 뭘 할 수 있느냐?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 범위가 결정되는데, 일단 요거는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그냥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이 뭐죠? 임의 대리죠. 임의 대리인이 뭐 할 수 있냐 해가지고 판례들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임의 대리인이 뭘 할 수 있는지는 결국은 수권행위를 해석해보면 알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땅 팔라 그랬으면 땅 팔 수 있고요. 저당권 설정해달라 그랬으면 뭐죠?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예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매도에 관한 수권이 주어졌다.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이 줬을 때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느냐? 먼저 가능한 것은 첫째,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겠죠. 그죠? 땅 팔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땅 팔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땅 팔았더니 매매 대금을 주네요. 그 대금을 뭐 할 수도 있냐면 수령할 수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돈을 받으러 갔더니 뭐라느냐면 돈이 없대요. 일주일만 연기해 달래요. 그랬을 때 임의 대리는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주는 것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대리인이란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판단했을 때 연기해 주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면 뭐 할 수 있죠? 연기까지는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못하는 게 뭐냐? 불가능한 건데, 일단 연기해 줄 수는 있지만 대금의 전부든 일부든 뭐 할 수는 없냐면 면제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면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에게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이득이 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요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느냐 또는 해제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임의 대리는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어요. 왜 취소할 수 없고 해제할 수 없는지는 우리가 이유는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연기해 줄 수는 없지만 일부든 전부든 뭐 할 수는 없어요? 면제할 수는 없고요. 임의 대리인 스스로가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판례를 제가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116페이지 박스 밑에 보면 나번이 나오는데, 자 이건 뭐냐면 대리권이 주어지긴 했는데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대리권이 있긴 한데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는지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뭐 할 수 있느냐? 이때는 우리 민법 118조에서 결정이 되는데, 이것도 가능한 거 보존행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이용행위도 계량행위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못하는 게 뭐냐? 불가능한 거. 일단 처분행위는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존행위와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처분행위는 할 수가 없고요. 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성질이 변하는 이용행위도 계량행위도 할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은근히 시험에 잘 나와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요거하고 요거를 좀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은 뭐죠? 매도에 관한 수권인, 매도에 대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 뭐 할 수 있고 뭘 못하느냐 문제고, 요거는 대리권이 있긴 한데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얘들이 나와 있는데 얘에서 한 가지 잊지 말을 것은 임대가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은
물론 처분행위가 아니라 이용행위고요. 아파트를 임대한다 그래서 아파트 성질이 뭐하지도 않아요? 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 이용행위 속에 본인의 부동산을 뭐 할 수는 있죠? 임대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7페이지 오시면 대표 예제가 나와 있죠. 풀어보면 대리권이 존재하지만 그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이 할 수 없는 것은 답은 뭐죠? 5번이죠. 뭘 못하죠? 처분행위. 너무 쉽죠? 이거 작년도 시험 문제. 그래서 이 부분은 나오면 어렵지 않고 쉽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뭐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대리권의 제한이 나와요. 대리권 제한해가 첫 번째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금지가 됩니다. 자기계약도 금지가 되고요. 쌍방대리도 뭐가 되냐면 금지가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기계약은 요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을에게 네가 내 대신 땅 좀 팔아다오 매도에 관한 수권을 냈어요. 그러면 을은 물론 요 갑의 토지를 뭐 할 수 있죠? 팔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을이 갑의 땅을 팔아주려고 가서 보니까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남주기가 너무나 아까워요. 그래서 을이 직접 갑의 땅을 사버렸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계약이라고 해요. 이러한 자기계약은 원칙적으로 뭐가 되냐면 금지가 돼요. 하면 안 되고 하게 되면 자기계약할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무권대리가 되거든요. 자, 왜 금지가 될까요?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일단 겉보기에는 뭐 별 문제 없는 것 같죠. 땅 팔아달라는데 쥐가 사는데 뭐 갑의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것이 금지되는 이유는 대리인이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을이 갑의 땅을 샀다는 말은 매수인이 누구죠? 을이죠. 그러면 매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누가 하게 되냐면 을이 하겠죠. 그 다음에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는 말은 요 매도에 대해서도 누가 의사를 결정한다는 거죠? 을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계약을 하면 모든 의사결정을 누가 혼자 하게 돼요? 을이 혼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을이 매매대금 10원 이렇게 결정해도 뭐죠? 할 말이 없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기계약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금지가 되는 거죠. 쌍방대리도 개념은 다르지만 똑같아요. 병이 을에게 좋은 땅이 있으면 사다오 매수에 관한 뭘 했냐면 수권을 했어요. 그래서 을이 갑과 병을 대리해서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걸 우리가 쌍방대리라고 하는데 개념은 다르지만 매도에 관한 의사결정도 매수에 관한 의사결정도 을이 혼자 한다는 점은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계약도 쌍방대리도 원칙적으로 뭐가 돼요? 금지가 되고요. 하면 안 되고 하면 뭐가 되는 거죠? 무권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외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외.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일단 왜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금지하고 있냐면 모든 의사결정을 을이 혼자 하기 때문에 갑이 피해를 볼까봐 금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갑이 냅두래요. 굳이 신경 쓰지 말래요. 라고 한다면 굳이 그것을 뭐 할 필요는 없어요? 금지시킬 필요는 없는 거죠. 따라서 본인의 승낙, 본인의 허락이 있다면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어떻게 해요? 가능한 거죠. 또 왜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금지하고 있냐면 모든 의사결정을 을이 혼자 하기 때문에 금지하는 거잖아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을이 모든 의사를 결정하더라도 본인이 피해볼 염려가 없다면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한데 그게 뭐냐면 채무이행인 거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채무는 변제기가 이미 도래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또 아무런 무엇도 없냐면 다툼도 없다는 얘기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돈 갚을 때가 이미 지났고요. 아무런 다툼도 없다면 을이 혼자 결정해서 채무를 이행하더라도 갑에게나 병에게는 뭐죠? 아무런 손해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때 채무이행도 자기계약 쌍방대리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다음 교재에는 또 여기에 대한 또 예외로서 뭐 대물변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일단 중요하진 않고요. 큰 틀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기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모든 의사결정을 누가 해요? 대리인이 하니까요. 따라서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고요. 변제기가 이미 도래했고 아무런 다툼도 없는 채무이행은 을이 혼자 결정해서 하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한번 소설책 보듯이 쭉 읽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18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공동대리가 나와요. 일단 공동대리는 어떤 문제냐면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의 경우입니다. 이렇게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요. 원칙이 각자 대리예요. 각자가 대리항의라면 되는 것이 뭐죠? 원칙입니다. 근데 다만 수권행위나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특별히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이 붙으면 이제 뭐가 되냐면 공동 대리가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에게요. 네가 내 대신 대전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 라고 대리권을 줬고요. 병에게도 네가 내 대신 대전 가서 아파트 좀 사라고 대리권을 주는 바람에 대리인이 뭐요? 여러 명이란 말이죠. 그럼 이때는 을과 병이 각자가 뭐 하면 돼요? 대리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을 따로 아파트 알아보면 되고요. 병 따로 아파트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원칙인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갑이 수권행위를 통해서 같이 해라 라는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이 있으면 이제 을과 병은 대리행위를 뭘 해야 돼요? 공동으로 해야 되는 공동대리가 되고요. 이것도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단독으로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무권대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뭘 공동으로 할까요? 대리는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됩니다. 뭐만 공동으로 하면 되죠? 의사 결정만. 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을과 병이 대전에 와가지고 어떤 아파트를 구입할지 의사를 결정할 때 을과 병이 함께 결정하고요. 얼마에 구입할 것인지 을과 병이 함께 구입했다면 계약서는 을과 병 아무나 한 사람만 쓰면 되는 거예요. 뭐만 공동으로 하면 돼요?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공동대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얘가 뭐냐면 친권자가 되는 거죠. 얘가 확 되시죠? 다시 말하면 어머니도 친권자고 아버지도 뭐예요? 친권자예요. 따라서 미성년자에 관한 의사를 결정할 때는 어머니 혼자 결정하면 안 되고요. 아버지 혼자 결정을 해야 되죠. 따라서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결정해야 되니까 친권자가 대표적인 뭐가 돼요? 공동대리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만 공동으로 하면 되죠? 의사결정만. 예를 들어서 아이가 7살 먹은 꼬마가 있는데 학교를 7살을 보낼지 8살을 보낼지 고민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7살에 보내기로 결정했다면 학교에 데려가는 거는 엄마 혼자만 데려가도 되는 거예요. 뭐만 같이 하면 되죠? 의사결정만 같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수동대리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여기서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왜냐하면 수동 대리는 누가 의사 표시를 하는 거죠? 상대방이 의사 표시를 하는 거죠. 기억나시나요? 대리인이 의사 표시를 하는 건 뭐예요? 능동 대리. 상대방이 하는 것을 받는 것은 뭐죠? 수동 대리. 그러면 수동 대리의 경우에는 누가 의사 결정하죠? 상대방이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지 대리인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뭐만 공동으로 하면 돼요? 의사 결정만. 따라서 수동 대리의 경우에는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만 나오면 꼭 떠오르는 게 뭐냐면 몇 년 전에 천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애가 많으면 이제 그 아파트 분양받을 때 가산점 줘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한테 전화 온 거죠. 자기야, 자기 아들 좀 나한테 입양해줘. 왜? 그랬더니 애가 많으면 다가족이라 그래서 다전을 그래서 가산점 준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가 자기 남편하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자기 애를 뭐 해버렸어요? 입양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댓글에 뭐죠? 정신 나간 예편네부터 시작해 막 난리 났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 뉴스의 기본적인 태도는 남편에 대한 범죄다 이런 식으로 좀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남편보다는 그 아이에 대한 문제가 좀 생겨요. 왜냐하면 이거는 공동대리 제한 위반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입양 보낼지 말지는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함께 결정해야 되는데 어머니 혼자 결정한 거니까 뭐가 되죠? 무권대리고 따라서 그거는 뭐죠? 무효인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게 되는데 공문서에 들어왔던 내용을 삭제할 때는 어떻게 해요? 주말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긋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입양 갔다가 무효라는 이유로 입양이 없어진 것이 그 가족관계 등록부에 계속 뭐하게 돼? 남게 되고요. 이게 나중에 나이 들어도 이제 계속해서 남아가기 때문에 이게 모양새가 아주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 대한 범죄인 거고 아무튼 뭐만 공동하면 되죠? 의사 결정만 공동하면 돼요. 끝이죠. 자, 그럼 우측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오죠? 대표 예제가 나와요. 풀어볼게요.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면 본인의 재산으로부터 대리인이 직접 변제받는 거니까 자기계약이죠. 자기계약인데 자기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지만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뭐는 가능하죠? 채무이행 가능하죠. 지문에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채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가능하고요. 따라서 1번이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이것도 좀 까다로운 문제에 속합니다. 2번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여기 나와 있죠? 뭐 할 수는 없습니까?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뭣도 못하죠? 취소도 못해.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린다 했고 3번 매매 계약 체결에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여기 있죠? 매매 대금을 뭐 할 수 있죠? 수령할 수가 있죠. 4번 대리인이 수인인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말은 대리인이 수인이면 원칙적으로 뭐가 돼요? 각자 대리지만 수권행위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공동대리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니까 물론 맞는 지문이고요. 5번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는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맞죠? 대리권이 있는데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는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죠? 맞는 지문이죠. 이해되시죠? 그죠?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되고요. 시험에 은근히 잘 나오는 부분이고 이 정도만 정리하시고 이해하시면 충분히 문제는 맞힐 수가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3번에서 대리권의 남용이 나옵니다. 자, 대리권 남용은 이런 겁니다.
갑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는 갑이 을에게 내 땅 좀 팔아다오 매도에 관한 수권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을이 대리인이 돼가지고요. 병과 만나가지고 요 갑의 토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억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문제 없죠. 왜냐하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병이 갑에게 갖다 주라는 의미에서 매매대금 2억 원을 을이 주길래 병이 주길래 을이 그 대금을 뭐 했어요? 수령을 했어요. 문제 없죠. 왜냐하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계약을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놈이 병으로부터 2억을 받고 도망가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잠적해 버렸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개념 뭐냐면 주어진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하긴 했는데 자기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한 경우 우리가 뭐죠? 대리권 남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매매 계약할 대리권도 있고 대금을 수령할 대리권이 있다는 말을 말씀드린 이유는 요 대리권 남용은 뭐인 거죠? 유권 대리인 거죠. 쉽게 말하면 대리권도 없으면 병한테 팔아먹고 돈 갖고 튀었으면 조금 있다 할 뭐요? 무권 대리인 거예요. 근데 이 대리권 남용은 주어진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하긴 했는데 뭐죠? 유권 대리긴 한데 본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을 우리가 뭐죠? 대리권 남용이고요. 따라서 유권 대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 한 거냐면 유효한 거죠. 따라서 을이 돈 갖고 튀었다 하더라도 갑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병에게 뭘 해줘야 돼요?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문제가 생기죠. 갑은 큰 피해를 보죠. 왜요? 돈 한 푼 못 받고 뭐만 해줘야 돼요? 등기만 해주니까. 이에 반해서 상대방 병은 보호가 되죠. 그럼 우리 판례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갑에게 이러한 손해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예외적으로 특히 상대방이 이미 을이 대리권 남용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때는 요 대리권 남용은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되고요. 따라서 갑은 병에게 뭐 해줄 필요 없어요? 등기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이해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적어보면 이제 뭐하고 똑같아지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하고 똑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관한 민법 규정을 뭐하고 있냐면 유추 적용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 조심할 것은 이거를 자꾸 뭐로 연결시키면 안 돼요? 무권 대리를 연결시키면 안 돼요. 헷갈립니다. 항상 머릿속에 뭐라고요? 유권 대리라는 걸 꼭 머릿속에 갖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잠깐 보시면 3번 대리권 남용에서 1번 뭐가 나오죠? 개념이 나오는데 개념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권 대리지만 이 말이죠. 그죠?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권 대리지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대리권을 악용하여 행사하는 경우 이게 뭐죠? 대리권 남용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죠? 유권 대리입니다. 2번 이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 민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학설이 대립되는데 우리는 학설보다는 뭐만요? 판례만 기억하면 되고요. 판례는 결국 뭐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나 민법 규정
백출조를 뭐하고 있습니까? 유추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요. 판례 그런 내용이죠. 자, 다 끝났고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측에 대표 예제를 풀어볼게요. 갑은 병주식회사의 영업부에 근무하는 자로서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평소 회사에 불만을 품고 있던 갑은 약정 대리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회사의 영업 방침을 어기고 평소 안면에 있는 무자료 거래상 을에게 회사 물품 빼돌려 염가에 매각하기로 하고 을로부터 성금 2천만 원을 수령한 후 잠적해버렸죠. 그러면 본인이 갑이 아니라 누구죠? 병이고, 대리는 누구죠? 갑이고, 상대방은 누구죠? 을이네요. 여기죠. 자, 일단 이 사람은 대리권이 있는 돈 받고 잠적했으니까 대리권 남용에 관한 뭐예요? 기본적인 사례고요. 관건이 되는 것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란 얘기죠? 무효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를 찾는 마음을 읽는데, 계속 보시면 을은 갑의 의도를 뭐하고 있었어요? 눈치채고 있었다 해서 상대방이 뭐임을 알 수 있죠? 악이죠. 따라서 이러한 갑의 행위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죠. 1번. 갑이 을과 체결한 물품 공급 계약은 대리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2번. 을은 갑의 배임 의사를 알고 있었으므로 병에 대한 물품 인도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대리권 남용은 뭐가 돼요? 무효니까요. 3번.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의 효력에 관해서는 무효라는 견해와 무권대리 행위로 취급해야 된다는 견해 등이 대립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학설이 대립한다는 말은 무조건 뭐예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학설을 소개한 이유,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학설이 어떻게 해요? 대립한다는 말이 나와서 그런 거고요. 4번. 을은 갑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하거나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나요? 자, 이런 문제죠. 자, 상대방이 알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면 병은 을에게 뭘 안 해줘요? 이행을 안 해주죠. 그럼 병은 을은 어떻게 돼요? 갑을 잡아야죠. 잡아가지고 내가 준 돈 내놔 짜시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요. 또 을에게는, 갑에게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별도로 또 무엇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니까 4번도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5번인데 이건 어떤 문제냐면 지금 요 병이 을을 갑을 고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사용자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집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국집 배달을 보냈는데 이놈이 잘못해서 행인이 다쳤어요. 그럼 저는 그 종업원 직원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러한 책임을 우리가 뭐라냐면 사용자 책임이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얘가 물품을 안 주게 되면 요 을에게 뭐가 생겨요? 손해가 생기죠. 누구 때문에? 갑 때문에. 이랬을 때 네 직원이 나한테 손해를 끼쳤으니까 네가 나한테 손해배상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최근에 문제가 됐는데 우리 판례는 그냥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면 무엇도 생기지 않아요? 책임도 생기지 않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따라서 병과 을 간의 관계가 뭐가 돼요?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병은 을에게 아무런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고요. 특히 무엇도요? 사용자 책임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하기 때문에 유효함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5번. 병의 피용자 갑의 행위로 을이 손해를 보았으므로 을은 병을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충고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입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병과 을 간의 관계는 뭐죠? 무효고요. 무효라는 말은 병은 을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사용자 책임도 뭐하지 않습니까? 부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대리권의 소멸입니다.
1. 공통한 소멸원이라는 말은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권의 뭐죠? 공통된 소멸 사유예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1.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뭐죠? 소멸합니다. 2.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성년후경 개시되거나 대리인이 파산하게 되면 대리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되게 돼요. 여기서 좀 생각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성년후경 개시되거나 파산하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돼요. 그죠?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기초강의니까 말씀드리는데 파산입니다. 파산. 우리가 파산이라는 건 뭐냐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경제적 사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파산 선고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 법원에서 뭐죠? 사용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 이게 파산에 대한 논리들이 이해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재산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10억인데 채무, 빚도 더럽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50억이다. 그러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고요. 만약에 갑에게 변절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갑을 뭐하냐면 파산 선고를 내리고 파산 선고를 내리면 이 갑은 경제적으로 뭐 당한 거예요? 사형당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갑을 경제적으로 죽은 사람과 똑같이 취급해요. 죽었으니까 이 사람의 재산을 싸그리싹 뭐예요? 정리를 해가지고 채무자, 채권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당장 뭐 하게 돼요? 변제하게 되고요. 돈이 모자르죠? 40억 어떻게 해요? 안 갚아도 돼요. 왜냐하면 갑은 뭐 했으니까요?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갑은 죽었기 때문에 경제활동도 금지가 돼요. 무엇도요? 경제활동도. 그래서 공무원도 될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개사법 시간에 중개업자 등록 결격사유에서 파산 선고받은 사람은 뭐하지 못해요? 중개업자 등록을 못해요. 왜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경제활동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 보증금도 빼요. 임차 보증금. 왜요? 경제적으로 뭐였어요? 죽은 사람이니까 살 집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극심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말은 민법에서는 대리인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이 파산 선고받으면 대리권이 뭐하게 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는 경제적으로 사형 선고고 경제적으로 뭐예요? 죽은 사람 취급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파산 제도에 대한 뭐가요? 이해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임의 대리의 특유한 소멸 원인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28조입니다.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이게 뭐죠? 임의 대리죠. 여기서 법률 행위는 뭘 말하는 거죠? 수권 행위를 말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뭐죠? 임의 대리권인데 전조의 경우에 그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된다. 그죠? 지금 122페이지 중간에 있는 128조입니다. 이 페이지하고 조하고 막 헷갈리죠. 그죠? 아무튼 다시 읽어볼게요.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누굴 말해요? 임의 대리권이고 전조의 경우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됩니다. 이 문장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법조문에서 종료라고 되어 있죠. 종료. 그러면 종료는 뭐예요? 끝낸 거죠.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원인된 법률관계를 끝내면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임의 대리는 시킨 일 하면 대리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저당권 설정해 달라고 대리권을 줬는데요. 대리인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임의 대리권은 뭐죠? 소멸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땅 팔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땅 팔면 임의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돼요. 이거는
법정 대리는 없고 뭐에만 있는 거예요? 임의 대리만 있는 거죠. 그래서 임의 대리는 시킨 일을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임의 대리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따라서 임의 대리는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이런 얘기예요. 누가 저에게 땅 팔라고 대리권을 줬거든요. 그럼 저는 누구예요? 임의 대리인인 거죠. 근데 제가 땅을 팔았어요. 팔고 나서 며칠 있다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도 저는 매매 계약을 사기란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땅 파는 순간 저의 대리권은 뭐가 돼버렸어요? 소멸돼 버렸으니까.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요. 임무를 완수하면 땅 팔면 임의 대리권은 뭐합니까? 소멸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자신이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대리 행위를 더 이상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 파는 순간 임의 대리권은 뭐가 돼버려요? 소멸돼 버리니까. 논리 이해되시죠? 그죠? 중요합니다. 해지도 마찬가지죠. 제가 땅 팔았어요. 팔고 한 보름쯤 지나가지고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안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저는 뭐 할 수는 없습니까?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 팔면 저의 대리권은 뭐가 돼버려요? 소멸이 돼버리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시킨 일을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뭐가 돼버려요? 소멸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고요. 해지할 수 없고 취소 해지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취소권에 관한 수권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단에 3번 법정 대리의 특유한 소멸 원인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읽어볼 필요가 없는 거고요. 바로 대표 예제를 볼게요.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죠. 대리인이 파산 선고 받으면 경제적으로 뭐요? 죽은 사람이고 경제 활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리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되므로 답은 1번이죠. 2번 대리인이 수인인 때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맞죠?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3번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맞죠? 4번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인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무효다. 맞네요.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뭐죠?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죠? 무효니까요. 5번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맞죠?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대금을 뭐 할 수 있어요? 수령할 수가 있으니까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뭐죠? 1번이죠. 그 다음에 제3절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대리행위가 나오고 1번 대리의 의사표시에서 뭐가 나옵니까? 현명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초로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어떻게 보면 쉬워요.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 본인이고요. 을에게 네가 내 대신 대전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라고 대리권을 줘서요. 을이 대리인이 됐어요. 그래서 을이 대전에 와가지고 아파트를 보고 다녀보니까 병의 아파트가 좋아요. 그래서 병과 만나서 을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여기서 치명적 문제점이 생겨요. 병은 아파트를 사는 사람을 을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와가지고 아저씨 아파트 제가 살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요 인간이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 을이한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을이 아닌 갑에게 발생하려면 을은 최소한 자신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갑이 산다는 사실을 뭐 해야 돼요? 밝혀야 돼요. 나를 위해서 매매 계약하는 게 아니라 갑을 위해서 매매 계약한다는 사실을 밝혀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현명이라고 하고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갑이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매매 계약하는 게 아니라 갑을 위해서 매매 계약하는 겁니다. 라고 밝혀야 요 매매 계약 효과가 누구에게요? 갑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법조문을 읽어볼게요. 114조 1항입니다.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뭐라고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죠.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매매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매매 계약한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의사표시는 누구에게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뭐죠? 생깁니다. 그럼 다 끝났어요.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면 현명을 하면 요 매매 계약 효과가 이제 의리아니란 누구한테 발생해요? 갑한테 발생하니까 요 갑이 요 매매 계약에 대해서 뭘 줘야 돼요? 책임을 부담해야 되겠죠. 그럼 역으로 만약에 현명하지 않았어요.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안 밝혔어요. 그러면 병은 이 아파트를 누가 산다고 생각한다고요? 을. 따라서 현명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요 매매 계약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꼭 그러냐 이거죠. 만약에 을이 병에게 현명하지 않았지만 병이 이미 상대방의 을이 대리인이라는 사실 충분히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굳이 이 책임을 을에게 물을 이유는 없고요. 이때는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누구에게? 본인에게 책임이 기속되게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수험자를 기억할 것은 현명을 해야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본인이. 현명하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대리인이. 다만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한 장을 넘겨보시면 124페이지에 가 표시의 의미, 나 본인을 위한 것의 의미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죠? 이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갑이 사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죠? 현명이라고 하는 거고. 2번 현명의 방식인데 특별한 제한은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명하는 방식은 위임장을 제시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그죠? 대리인 사실을 받기 위해서. 근데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식이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중요한, 나중에 또 자세히 봐야 되는데 본인을 사칭하는 게, 본인을 가장하는 게 이게 현명이냐 이런 얘기죠.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하는 게 현명이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런 거거든요. 현명이라는 말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갑이 사는 겁니다 라고 밝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갑이 산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누가 매매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을이. 다시 말하면 계약서에다가는 을의 이름을 쓰고 을의 도장을 찍되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갑이 산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위임장 등을 첨부하는 것이 뭐죠? 원시인 거죠. 근데 얘가 아예 뭐처럼 해서요? 갑인 것처럼 가장해서 병과 매매 계약을 했어요. 갑인 것처럼 뭐 해가지고요? 사칭해가지고 매매 계약했어요. 이거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데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요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이것도 유효한 현명으로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요거는 현명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 지문이나 판례에서 본인을 사칭했다, 본인 인체했다, 본인이 가장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다시 한번 이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 만약에 대리권 없는 자가 본인을 사칭했다. 이건 뭐가 아니에요? 현명이 아니에요. 대리권 있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면 그건 뭐로 봐요? 현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인을 사칭하는 것이 현명이냐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끄시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 현명주의 예외가 나오죠. 예외가 있어요. 첫째, 현명할 필요가 없는 게 있어요. 현명을 안 해도 되는 거. 뭐냐면 상행위는 현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행위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뭐죠?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건 하나 팔 때마다 나는 갑에 대리 을입니다 라고 한다면 뭐 할 수 없어요? 장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우리 상법은 상행위는 뭐 할 필요 없어요? 현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중요한데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을 행사할 때는 뭐 할 필요 없냐면 현명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개념인데요. 일상가사대리권이란 말은 뭐냐면 부부는 일상적인 가사 집안일에 대해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리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갑과 을이 부부인데요. 남편인 갑은 출근해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보일러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을이 주유업자인 병을 불러가지고 아파트 보일러에 기름을 넣으면 이 병은 기름값을 을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갑에게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 보일러에 기름을 넣는 것은 일상적인 집안일이고 부부간의 쌍방에 뭐가 있어요?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부인의 행위였다 하더라도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남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물론 을이 기름 넣을 때 나는 갑에 드린 을입니다 라고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어요? 현명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여기서 한 가지 좀 기억을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자분이 많으시잖아요. 남편이 술 처먹고 막 룸싸고 다니고 막 바람 피고 막 도박하고 그래가지고 카드값이 2천만 원이 나왔어요. 부인이 카드값 2천만 원 갚아줘야 돼요? 갚아줄 필요 없어요? 갚아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대전분이 참 착하신가 봐. 대부분 학원에서는 미쳤어요. 그걸 갚아주고 이렇게 나오는데 남편의 카드값을 갚아준다고요? 그럼 거꾸로 부인이 명품 바람이 불어가지고 명품 가방, 명품 빤스, 뭐 명품 런닝 이런 걸 사느라고 부인 카드값이 2천만 원 나왔어요. 남편이 갚아줘야 되나요? 갚아줘야 돼요? 둘 다 갚아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룸사랑과 술 처먹는 것은 일상적인 집안일이 아니죠. 명품 가방을 구입하는 것도 뭐예요? 일상적인 집안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배우자의 행위에 대해서 어디까지만 책임을 지면 돼요? 일상적인 집안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사업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그 남편의 빚에 대해서 부인은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요? 사업하다 실패한 것은 뭐가 아니에요? 일상적인 집안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부부재산 별산자라고 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부부다 하더라도 재산은 별개의 재산인 거예요. 다만 어디서 중첩되는 거예요? 일상적인 집안일에 대해서만 이것이 뭐예요? 중첩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할 게 뭐냐면 관행적으로 이렇게 남편이나 이렇게 남편들이 이렇게 자영업을 하고자 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요 부인에게 연대 보증해 줄 것을 요구해요. 왜 그러냐면 예? 그렇죠. 왜냐하면 부부재산 별산제이기 때문에 남편이 망하더라도 부인은 뭐예요? 돈 갚을 책임이 없거든요.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부인을 뭐로 세워요? 연대 보증으로 세워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죠? 예?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업을 실패하면 가정이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행 민법에 따라서 부부재산 별산제니까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부인이 뭐라 하는지요? 책임을 안 지니까 남편이 실에 빠졌더라도 부인이 뭐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족을 뭐 할 수 지킬 수가 있는데 부인이 뭘 해버려요? 연대보증을 서버리면 남편의 그 실패한 빚이 다 누구한테 넘어와 버려요? 부인한테 넘어와 버리기 때문에 이 가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사업을 실패하는 순간 뭐가까지 가버려요? 가정까지 파괴되는 거로 봅니다. 그래서 보통 연예인들이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이혼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자기가 뭐 했기 때문에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배우자 행위에 대해서. 원래 이런 말 있잖아요. 가까울수록 절대로 뭐 쓰는 건 아니에요? 보증 쓰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형제끼리 보증 쓰다가 의상하면은 안 보고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부부끼리 보증 쓰다가 의사하면 그냥 이혼인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부부끼리는 뭐 하시면 안 돼요? 보증 쓰면 안 돼. 그래야 뭐죠? 가정이 뭐예요?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쓴다로 차라리 좀 어떻게 해요? 이자를 좀 비싸게 주더라도 다른데 어떻게 해요? 알아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야 가정이 지켜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도 수동대리는 상대방 측에서 현명을 해야 합니다. 그죠? 자, 수동대리는 누가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상대방이 하는 것을 대리인이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놈이 별말 없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자신하게 한다고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요 병이한 의사표시 효과가 을이 아닌 갑에게 발생하려면 이제 을에게 하는 게 아니라 갑에게 한다는 사실을 누가 밝혀야 돼요? 상대방 측에서 밝혀야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수동대리는 누가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까? 상대방이. 따라서 수동대리는 누가 현명해야 됩니까? 상대방 측에서. 너에게 하는 게 아니라 뭐죠? 갑에게 한다는 사실을 누가 밝혀야 돼요? 상대방 측에서 밝혀야 되기 때문에 수동대리는 누가 현명하게 되는 거죠? 상대방 측에서 현명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시면 이제 현명 가진 행위를 그죠? 적어놨죠. 현명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책임지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누가요? 본인이 책임진다. 끝이죠. 이 정도고. 그 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대리인의 능력 해가지고 117조가 나와요. 읽어보면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도 피한정 후견인도 피성년 후견인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 수가 있어요. 왜요? 대리는 뭐는요? 행위 능력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다만 조심할 것은 대리는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반드시 뭐는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우리가 대리권의 공통된 소멸사유 해가지고 대리인에 대해서 성년 후견 개시가 되면 대리권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소멸된다 그랬죠. 성년 후견 개시가 되면 이 사람은 행위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피성년 후견인인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또 117조가 행위 능력자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피성년 후견인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대리인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117조에서는 피성년 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앞에서 115조죠. 대리권 소멸사유에서 성년 후견 개시가 되면 피성년 후견이 되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 규정이 뭐예요? 충돌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면 이렇게 우리 판을 이해합니다. 처음부터 피성년 후견인 사람은 민법 117
제17조에 따라서 뭐가 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될 당시에는 피성년 후견인이 아니었는데 대리인이 된 후에 성년 후견 개시가 돼서 피성년 후견이 되면 있던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돼 버린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 두 가지가 모순되지 않아지죠. 자, 피성년 후견인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된 후에 성년 후견 개시가 되면 피성년 후견이 되면 있던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돼 버린다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끝이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126페이지 대리인의 하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